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대상에 과세할 것이냐? 세 가지예요. 재화를 공급할 때, 용역을 공급할 때, 재화를 수입할 때. 용역의 수입도 있나요? 없어요. 딱 세 개에. 용역은 수입이 안 돼요. 용역은 어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 용역 생각해봐요. 교육 용역을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화는 수입할 수 있죠. 자, 이 중에 이제 재화의 공급부터 볼게요. 재화가 뭘까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각종 권리를 말해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중에는 상품도 있고요. 제품도 있고요. 여기 쓰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을 거예요. 기계도 있고 등등등등등 있는데 여러분 어음이나 수표나 주식이나 사채 같은 것들은 유체물로서의 재화로 보기가 어렵죠. 이 자체가 화폐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제외. 상품권도 제외. 자, 그리고 무채물은 우리 도시가스 같은 거 내잖아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다 무채물로서의 재화로 구분돼요. 용역 아닙니다. 사람들이 용역은 왠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 얘네들은 만들어진 어떤 무채물이라는 성격의 재화인 거야. 용역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는 모든 재화는 꼭 여기 쓰여 있는 것만 있느냐? 없죠. 되게 많죠. 근데 이 중에 토지를 한번 생각해 봐. 토지도 유채물이긴 해. 근데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얘는 애초에 면세니까. 자, 무채물로서의 공급되는 형태 중에서 면세가 있다면 과세가 될까요? 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재화는 다 부가세가 과세가 되진 않아요. 면세는 차감하는 거야. 면세는 제외. 자, 그러면 이제 재화를 공급한다는 게 과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공급은 파는 거죠. 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재화를 공급하면 크게 둘로 나눠요. 진짜 공급한 거냐? 아닌데 공급한 걸로 볼 거냐? 여러분, 공급한다, 공급으로 본다는 말은 부가세를 과세해서 매출한 걸로 보고 매출세액을 너에게 납부하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급했으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내는 건데 간주 공급은 진짜 실제로 공급한 건 아니야. 근데 공급한 걸로 간주하겠대.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진짜 매출 아니지만 매출한 걸로 볼 거야. 이거죠. 간주하겠다. 그래서 특례입니다.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 특례. 그러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표를 하나씩 뒤에 좀 연결해서 볼게요. 실질 공급부터 볼게요. 실질 공급은요. 내가 돈을 받았든 외상이든 할부든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양도하고 결제 방식은 다양해. 매매했을 때. 두 번째, 가공계약에 의해서 공급했을 때. 우리 가공이라는 건 사실은 이건 용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공장이 이제 옷을 만드는 가공업자야. 가공업자는 A라고 하는 브랜드가 청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 청바지를 만들어서 청바지라고 하는 재화를 만들어서 A에게 보내. 그리고 돈 달라고 하겠죠. 무슨 돈 달라고 할까요? 가공업자가 A가 팔아야 되는 청바지를 만들어준 일을 한 거죠. 이게 가공이에요. 가공업자가 청바지를 파는 게 아니죠. 얘가 이제 팔아야지, 청바지는. 그러면 가공업자가 이 A에게 네가 나에게 제공해준 원단에다가 청바지 예쁘게 가공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 돈 줘. 그럼 얘가 돈 달라고 하는 게 뭐야? 가공비 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가공비는 용역인데 어떨 때 재화의 공급으로 뭐냐? 이 실제 공급은 지금 재화의 공급으로 보란 얘기잖아요. 이런 거야. 청바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원단만 보내주면 이 공장이 실도 넣고 단추도 넣고 지퍼도 만들어서 다 넣고 청바지 원단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재화를 내가 가공업자가 사. 그러면 A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때 용역만 달라고 하겠어요? 이 원단 값도 달라고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면 이 거래를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청바지 원단을 가공해서 새로운 청바지로 만들어서 보내면 그건 재화를 인도하는 걸로 볼 거고 만약 내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에다 단순히 가공만 했다면 그건 용역의 공급이다. 가공계약은 원래 용역이지만 자재를 부담하고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게. 이게 가공계약.
그 다음에 내가 얘 거 주고 얘가 나한테 나 주고 주고받는 거래. 교환계약. 이것도 재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거나 일반적인 수용. 일반적인 현물 출자. 계약상, 법률상. 각각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다 공급.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고 당연히 공급이면 100만 원의 물건 팔 때 10만 원의 부가세 과세하세요. 이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자, 근데 두 번째. 간주 공급은 어떤 거냐면 과세 형평을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제가 이 물건이 하나 있어. 누군가에게 팔아야지 공급이잖아요. 근데 안 팔았어. 판 게 아니야. 판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야. 그냥 줬어. 그냥 줬는데 부가세에서 너 이거 그냥 준 거야? 돈도 안 받았지. 너 근데 왜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가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래처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상 잘 봐달라고 뒤로 찔러준 거야. 그러고서 딱 대놓고 말하지. 접대했다고. 이 물건이 하나가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100만 원만 받아요? 10만 원도 받아요? 10만 원도 받아가지고 이거 세금 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조용히 그냥 거래처에게 접대하는 용도로 얘를 줘버리면 매출세액을 안 내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이게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면 이 제품을 만들 때까지 온갖 매입세액이 많았겠죠. 우리 제품 만들기 위해서 매입세액이 있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조건 받았겠죠. 그러면 이 제품은 내가 유리한 건 다 먹어버리고 불리한 건 안 하겠다는 거지. 이 제품 만들 때 매입세액 있는 건 다 공제 받아놓고 조용히 팔아서 매출세액을 전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줄 알았더니 매출세액을 안 내고 조용히 거래처에게 줘? 그러면 너 공급 안 한 건 맞지만 세법에서는 공급한 걸로 칠 거야.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과세 목적상 넌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야. 법적으로 볼 거야. 너 그래서 사업용으로 재화를 구입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막 써? 그러면 부가세 과세되는 공급으로 볼 거야. 너 이런 짓 네 맘대로 하지 마. 하더라도 세금은 내.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세금은 내게 되는 공급의 형태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떤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거든. 실제로 공급했으면 세금을 낼 건데 세금도 안 내고 조용히 접대하고 이런 게 이제 양아치짓이라고 보는 거야. 부가세에서.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잘 걸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 세무서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제품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모르죠. 이것도 대부분 다 고려되는 거예요. 목이 아프네. 자, 그래서 간주공급은 이런 형태, 과세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간주공급은 크게 앞에 보시면 크게 보면은 자가공급이라는 형태도 공급으로 보고요.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징역, 폐업시 잔존재화 크게 4개인데 자가공급에는 또 3개가 있는 거야. 자가공급에는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거, 판매 목적 타사업장. 그래서 아주 쪼개고 개수를 말하면 한 1, 2, 3, 4, 5, 6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자가공급에 3개가 묶여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보시고 자, 자가공급부터 볼게요. 자가공급이 뭐냐. 자가공급은 사업자인 내가 내 거를 내가 쓴 거야. 여러분 내 거를 내가 쓰면 문제가 될까? 사실은 내 거를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떨 때 문제 안 삼냐면 사업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사용하면. 근데 자가공급 내가 나한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공급으로 보면 세금을 내라는 건데 어떨 때 사업자가 자가공급을 모두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딱 3가지 경우일 때만. 그 3가지가 아래 나와 있는 1, 2, 3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자, 이 면세 사업의 전용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뭐라 그럴까요? 면세 사업으로 전용. 버스를 가지고 예보부터가 일반 시외 버스를 운영했었어. 처음에. 시외 버스는 부가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처음에 과세 사업자였고 버스 한 대를 1억 주고 산 거예요. 1,000만 원에. 그러면 이때 1,000만 원 이게 매입세액이잖아요, 여러분. 매입세 공제를 받았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나는 무슨 사업자죠? 지금 과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운행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버스 운행하는 모든 운임료는 다 부가세가 붙지. 시외버스 사업자. 자,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했나? 1년 뒤에 안 되겠다. 시외버스 돈 안 되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시내버스로 전환했어. 시내버스. 출퇴근용으로. 근데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부가세가 면세야. 면세 사업이야. 그러면 똑같은 차를 운행하고 아무것도 변화된 거는 없는데 부가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죠. 우리는 이제 무슨 사업자의 용도로 이 차를 사용해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죠. 이 차 한 대를. 한 대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시내버스였다면 애초부터 면세 사업자였을 거고 처음부터 면세 사업자였다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원래는 공제를 안 받았었을 건데 원래 받으면 안 됐던 건데 공제는 받아놓고 조용히 이제부터 면세 사업을 하면 이 차에 대해선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서 매출세액은 지금 안 내는 꼴이잖아. 조용히 숨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다 걸렸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너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네가 너한테 네 차를 네가 너한테 공급한 거지. 왜? 면세 사업에 쓰려고. 근데 그냥 공급이 아니야. 네가 면세 사업으로 쓴 거니까 이 차에 대한 현재 시가만큼 부가세 10% 과세해가지고 네가 너한테 판 것처럼 봐가지고 매출세액 10% 내고 사업 시작해. 여러분 매출세액을 거두면 국가는 끝이야. 왜냐하면 예전에 매입세 공제받은 것에 대한 매출세액을 거두면 또이또이 될 거 아니에요. 매출세액을 내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간주공급은 네가 너한테 공급한 걸로 해. 그리고 세금 내. 비싼 금액에 시가에. 시가에 10% 세금 내. 그 차의 시가 알지? 간주 시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래요. 왜 이렇게 하냐? 너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너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 받았잖아. 받았는데 왜 매출세액 안 내? 네. 10%. 이거예요. 그러면 면세 사업으로 전용한 게 아니면 세금 낼 필요 없죠. 우리는 계속 과세 품목을 과세로 막 사용해. 과세인데 과세야. 그러면 문제 돼? 안 돼. 예전에 매입세 공제받아 놓고 그와 관련해서 면세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을 안 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가 너한테 그 차를 판 것처럼 봐가지고 세금 내고 시작해. 그럼 네가 매입세 공제받은 건 정산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가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부가세 회계 쪽과 관련된 회계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차가 어떤 차인지 공부했죠? 영업용이 아닌 회사가 8인승 이하의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근데 그 차랑 관련이 되는 어떤 유지를 위한 그 용도로서 그 재화를 사용했다면 그러면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아래 보시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제품이 뭐겠어요? 승용차지. 근데 그 승용차가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야. 근데 이 차를 팔면 아무 문제가 없지. 원래 팔려고 만든 거니까. 제품이니까. 근데 여러분 1000cc 초과의 승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회사가 업무상으로 타고 다닐 때가 문제인 거지. 팔면 끝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차를 팔 줄 알았다? 원가는 1,500이고 시가가 2,500인데 당연히 팔 줄 알고 그냥 뭐 팔겠지라고 했는데 안 팔고요. 업무상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100%다 팔까요? 업무상도 사용할까요? 그쵸. 현대차가 차가 필요한데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사와? 자기 차가 있는데 자기 차 타겠지. 자기 차 안 타면 이상하지. 자기 차를 무시하는 거잖아. 타야지. 그러면 현대차 입장인 거야. 현대차가 자동차를 10대를 만들었는데 8대는 정상적으로 팔았어. 그럼 매출세액을 부과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정상적으로 매출세액을 내니까 10대 중에 8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아도 됐던 거지. 매출세액을 납부했으니까. 여러분 국가가 매입세액을 왜 공제해 주냐면 이 매입세액을 지금 공제받으면 언젠가는 매출세액을 내겠지. 팔려고 매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거야.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10대 중에 2대는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안 팔아. 조용히 꿀꺽하고 지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2대는 내부적으로 어떤 용도로 지금 전환된 거예요? 비영업용 승용차로 타고 다니게 된 거죠. 우리가 비영업용 승용차는 원래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놨잖아. 그래놓고 조용히 타고 다니면 조용히 꿀꺽 할 거 아니야. 세금의 입장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든 차를 네가 업무용으로 타고 다녀도 네가 너한테 판 것처럼 봐가지고 세금 내. 너 이 차 팔면 얼마 받아? 2,500 받아? 그러면 2,500이 10% 250 세금 내. 원가는 네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소멸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고 원가 됐고 시가로 갈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금액은 시가니까. 그래서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뒷장 좀 볼까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요. 우리 매입 매출 입력할 때요. 증빙은 없는데 10% 과세가 되는 거래일 때 거는 매출의 유형이 건별이죠. 이게 건별이야. 그래서. 그리고 내용 간단하게 쓰시고 여기 공급가액이 다른 말로 말하면 과표인데 얘의 과표가 뭐래요? 시가죠. 그러니까 2,500이 붙으면 250이 붙을 수 있게. 세액은 250만 원 붙을 수 있게. 그리고 거래처는 없지. 뭐 전자도 아니죠. 증빙이 없잖아. 그럼 아래쪽에 혼합으로 걸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 이게 분계가요. 제품이 소멸되고 우회사가 유형자산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제품이 사라지고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와야 돼? 제품은 원가가 와야지. 원가는 1,500. 차량 운반구도 1,500. 그리고 8번 타개정 대체. 근데 이것만 하지 말래. 세금 내래. 얼마? 이만큼. 그럼 2,500만 원은 뭘로 분개하나요? 물어보면. 여러분 2,500만 원은 분개할 필요 있어? 없어. 시가를 구하기 위한 걸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뿐이지 분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의 10%인 250을 세금으로 내라는 거잖아. 근데 무슨 세금으로 내래요? 매출세액으로. 그 이름이 언제나 이거죠. 부가세 예수금. 그럼 부가세 예수금을 상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내요. 받을 대상이 없는데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차변의 계정 과목 인식한 금액에다가 이 250까지 얘 때문에 발생된 거니까 1,750만 원까지를 차량 운반구 원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가 거래처에게 접대하거나 개인적으로 쓰거나 모든 분계랑 똑같아. 달라지는 거는 차량 운반구가 달라지겠다. 그치? 그리고 금액이 달라지고요. 상당히 어색하죠, 이게? 2,500하고 250을 넣으면 요 아래도 2,500과 250을 분개해야 될 것 같은데 2,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분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과세 표준이 2,500이라는 걸 신고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제품 원가 줍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잡아야 되는데 부가세 매출세까지를 포함해서 차량 운반구 원가에 잡는 거예요. 지금 보고 오신 게 이거죠. 비영업용 승용차. 자, 그 다음 세 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타사업장인 직매장에게 물건을 반출하면 판매 목적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얘가 직매장이고 이것도 나야. 같은 회사야. 근데 얘한테 팔면 공급으로 봐주면 나에게는 매출이 생기고 얘한테는 매입이 생기니까 환급에 대한 문제, 각각의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 환급적인 분명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거든. 요거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특징이 간주공급은요. 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일까요?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걸까?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야. 국가는 거두려고 하고.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해요. 환급을 빨리 해주려고 국가가 만든 제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매장에게 물건을 보내는 게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세하죠. 이게 매출과 매입을 차감해서 공제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내가 나한테 공급한 건데 과세하래. 세 가지 경우가. 여기까지. 자, 판매 목적.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자가 공급은 내 거를 내가 쓴 거죠. 근데 내 거를 내가 썼다고 다 과세해요? 안 하죠. 다 과세 안 해요. 내가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면세 사업으로 사용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애초에 매입세액을 아예 공제를 안 받아버렸다. 아니면 아예 그 물건 자체가 면세다. 그러면 공급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쵸? 아,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안 받았잖아? 그럼 과세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이거는 부당한 거지. 너 매입세 공제 받았지. 근데 매출세액 안 내려고 그러는 거지. 세금 내. 이거잔 말이야. 두 번째,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는데 자기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보내는 거는 판매 목적 아니잖아.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 목적일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내가 막 갖다 보내. 과세하나? 안 하지. 업무상 필요한 거니까. 수선비를 쓰거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불량, 광고, 상품 진열할 목적이라면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건 과세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 자가 공급으로 보려면 앞에 무슨 목적이 붙어야 되게 해요? 판매 목적. 그래야지 과세하는 거예요. 이런 진열 목적이거나 광고 목적은 다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얘를 타사업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과세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간주 공급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자가 공급 중에 자가 공급 말고요. 개인적 공급. 여러분, 개인적 공급은 우리 회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어떤 개인에게 주는 거야. 그 개인은 꼭 외부에 있냐? 아니야. 우리 회사의 종업원도 개인이야. CEO도 개인이고. 다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물건을 줬대. 위 개인에게 물건을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매입세 공제받아 놓고 왜 개인한테 줘? 매출세액 안 내려고 지금 저거 뒷동 싸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과세할 거야. 그래서 이때 과세한대. 그래서 개인에게 제공하면 과세하겠대. 예를 들어 회사 창립 기념일이 돼서 종업원들에게 창립 기념품으로 회사가 만든 태블릿을 하나당 뭐 200만 원씩 해. 근데 막 꼭 던져줘. 하나씩. 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매입세액은 공제받아 놓고 매출세액 안 내겠다는 거지. 돈 안 들이고 제품 재고 소비하고 재고 떨겠다 이런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가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게 다 개인적으로 공급한 거면 10% 세금 내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개인적 공급 중에서 야,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마. 아이고, 이런 애들은 과세하지 말자. 왜 과세 안 하냐면 이 정도는 인정하자. 첫 번째,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냅둬. 이건 늘 똑같은 거야. 전제. 두 번째, 회사가 모자를 샀는데 일할 때 안전모로 써야 돼. 이걸 줬어. 이게 무슨 개인적 공급인가? 아니죠. 사업을 위해서 작업하기 위해 제공하는 거 개인적 공급 안 보는 거 그냥 주시오. 마음껏 주시오. 수억 원어치도 줘도 돼. 그 다음 우리 회사의 종업원에게 회사가 태블릿을 줬다? 그냥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전 직원 대상으로 노래 자랑을 한 거야. 1등 했어. 그래가지고 태블릿 선물로 줘. 그러면서 세금 내래 얘한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직장 연예, 직장 문화 그러한 상황에서 종업원들에게 재화를 제공한다면 이 재화를 태블릿을 그건 안 할게. 네가 노래자랑 1등 해가지고 체육대회 1등 해가지고 받는 보상인데 이것까지는 진짜 복리로 쳐줄게.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볼게. 오케이. 다 가져. 세금 안 걷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저 옛날에요. 저 여러분은 이제 다니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성격에 막 생일이라고 선물 주고 이러는 것도 싫더라고. 직장 생활이 저랑 안 맞았어요. 직장 생활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언젠가 나는 솔로에 광수가 나와가지고 13기 광수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 술 안 마셔요. 싫어요. 그게 자체가 싫어. 술 자체가 싫어. 그냥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저도 그렇거든요. 나 같은 또라이도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생일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사람들끼리 막 돈 모아가지고 막 선물해줘. 그리고 회사에서 막 선물 줘. 근데 이 회사에서 선물을 주는데 회사가 만든 제품을 50만 원짜리야. 막 그걸 주는 거야. 생일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급받은 거잖아 원래. 그래서 원래는 전액을 과세했거든요. 근데 안 그러겠대. 어떻게 하냐면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 생일 이런 경조사 때 주는 건 한 사람당 한 1년에 10만 원 한도까지는 그냥 줄 거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10%만큼을 과세한대. 그러니까 딱 10만 원어치만 주면 되겠다.
맞죠? 그건 외우셔야 되겠네. 10만 원어치. 생일인데 10만 원이면 괜찮죠. 추석인데 10만 원이면 전 직원 대상으로 본다면 인원이 워낙 많다. 그럼 10만 원이면 크지. 그치? 사과 박스 정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업상 증여 아주 많이 나오죠. 사업상 증여는 접대예요. 대놓고 접대. 내가 만든 물건을 왜 접대해? 돈 받고 팔았어야지. 그럼 접대한다는 얘기는 뭐야? 뒷동으로 뭔가 접대라는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은 매입세 공제받아 놓고 매출세액을 안 내겠다는 거니까 매출세액 내. 접대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세금 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사업장 증여란 사업자가 내 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생산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그 재화를 내 고객,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래. 그런데 사업상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사업상 증여로 안 보는 거. 첫 번째, 증여하는 그 재화의 대가를 상대방에게 돈 받고 파는 거면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돼서 사실은 접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제 거래할 때 그 이 돈까지 다 받았다며. 그럼 과세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샘플로 주면 접대 아니야. 샘플은 수천 개를 줘도 돼요. 기부를 수천 개를 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안 받았어? 그러면은 그냥 막 줘도 돼. 애초부터 매입세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제품이라는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간주 공급으로 보고 매출세액을 10%를 내게 하겠냐 안 하겠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매입세 공제를 아싸리 난 혜택을 안 받았어. 그러면 간주 공급 볼 필요 없죠. 공제 받았으니까 토해내라는 거야. 공제 안 받았어? 그러면 넘어가. 알았어. 너가 혜택 본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상 증여.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가 나중에 실기 프로그램 들어가서 입력하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세요. 제품이요. 원가는 5만 원인데 시가가 8만 원짜리래. 그러면 상상해봐. 원래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이 분계를 세무서가 원하겠지. 매출 8만 원 발생하면서 매출세액 8천 원 생기고 차변에 8만 8천 원 돈 받아서 부가세 예수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줬대. 그러면 사업상 증여니까 과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빙이 없죠. 증빙이 없잖아요. 그냥 건별이야. 그럼 공급가액인 과세 표준은 얼마로 들어가야 돼? 비싼 금액, 시가. 시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원가가 비싸?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죠. 멈춰야지 이제. 그럼 얘가 8만 원이니까 세금이 8천 원이 붙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처도 없고요. 자, 분개할 때요. 여기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게 제품이 부가세를 모르는 상태면 5만 원짜리 제품 8번 타계정 거래처에게 접대비 5만 원. 이게 끝이거든 원래. 근데 이렇게만 하라는 거야. 이건 됐고 부가세 내라는 거야. 부가세 내라는 거야. 이거 8천 원. 선생님 8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개해요 마요. 그러면 8만 원은요. 8천 원이라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 표준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8이라니까 이게 8천 원이 나왔다는 거지. 8만 원이라는 금액을 분개할 일은 없어요. 회계 처리할 대상이 아니야. 아래는 5만 원짜리가 죽은 거지. 근데 8만 원의 10% 8천 원만큼 세금이 붙은 거야. 5만 원이라는 원가에 5천 원이라는 매출세액을 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럼 접대비는 얼마냐? 에이 5만 8천 원이구나. 접대비는 5만 8천 원. 5만 원에다가 부가세 부가세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내야 되는 부가세 매출세액을 받을 수 없이 내가 내야 되니까. 차변에 5만 8천 원이 전액 다 나의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 분계가 요건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요 회계 처리는 시험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에 한 번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확률 50%.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8번 타계정도 재무회계하고 연결. 여기. 자, 그래서 마지막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데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재화는 이미 매입세 공제받았는데 폐업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 내가 옷가게를 해. 옷을 이때 샀어.
이때 매입세액이 있었겠죠. 옷가게인데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지. 받고 몇 달 일하다가 아유 그만둬야겠다. 폐업. 이 옷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어치라고 생각해봐. 그 5천만 원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은 거잖아. 이게 원가가 5억이면 판매가가 얼마일까요? 7억이라 해볼게요. 시가가. 자, 근데 이 사람이 몇 개월 일하다니 매입세액은 다 공제 받아놓고 몇 개월 일하더니 폐업 신고해버린다? 그럼 폐업 신고하면 폐업 신고를 단순하게만 받아주면 이때 안 팔고 남아있던 이 옷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집으로 가겠죠? 집에 있다가 스물스물 바깥으로 가져 나오겠죠? 폐업 신고했으니까 나는 사업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죠. 최종 소비자는 뭘 팔아도 부가세 과세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되게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돗자리 깔아놓고 막 팔잖아. 그렇게 팔아. 오늘 팔았는데 500만 원어치 팔았어. 50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매출세액 세금 내야 되는데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죠. 아무것도 안 하죠. 이렇게 먹튀한다고요. 매입세 공제받고 조용히 폐업하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팔아먹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소득도 신고 안 해. 그냥 놀고 먹는 거지. 생돈이야 생돈.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너 이거 5억 원어치 옷 그대로 안 팔고 남아있지. 그러면 폐업하는 날, 폐업하는 시점에 네 이 옷, 네가 가지고 있는 옷, 그 옷의 시가 계산해봐. 시가가 7억이야? 그러면 7억에 10% 7천만 원 매출세액으로 내. 왜 내요? 그러면 나중에 너 팔 거잖아. 안 팔 거야? 바보야? 팔 거지. 근데 언제 팔지 모르니까 지금 판 걸로 해가지고 세금 내고 그리고 폐업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옷을 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먹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 넌 세금을 낸 거니까 더 이상 너를 따라다니지 않을게. 그래서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서 너희가 남아있어?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 근데 폐업하고 나면 그 남아있는 재화를 네가 막 갖다 버릴 건데 갖다 팔 건데 그때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과세 안 할 거잖아. 그래서 폐업하는 날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가지고 부가세 과세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옷을 처음에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았다면 나도 과세하진 않을 거야. 네가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세금 내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이 요거죠. 자가 공급에는 3개. 개인적 공급, 사업상징형, 폐업 시 잔존재화. 뭐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여러분 얼마의 10%예요. 시가. 시가의 10%. 시가가 왜 중요하냐? 원가보다는 시가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시가야. 그냥 무조건. 근데 이 중에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만 원가의 10% 해요. 그리고 얘만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이때까지 세금계산서 없었죠. 근데 얘는요.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지만 각각의 사업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럼 얘한테는 매출이 되고 얘는 매입이 되니까 과세 자료가 생겨서 부가세를 매출세액 매입세액으로 서로가 상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자에게 유리해져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원가로 넣는 경우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그리고 유일하게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도 얘.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없고 무조건 시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완전 다른 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아예 안 보겠대. 공급으로 안 볼 거야. 그 얘기는 과세라는 걸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도 재화잖아? 건물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럼 담보 맡기는 이거를 공급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냅니까? 안 내죠. 그 얘기예요. 다시 가져올 거잖아. 대출금을 갚으면. 못 갚으면 넘어가겠지. 소유권이.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두 번째, 신탁재산 맡기는 거야.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또는 반대로 이전되는 건데 수탁자가 변경돼서 이전되는 경우니까 이전만 되는 거지 그게 재화를 공급하는 형태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그냥 소유권만 이전되는 거지. 양도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이게 우리가 재무회계 공부할 때 영어권이 있었죠. A라는 회사를 B가 전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그럼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파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 근데 A라는 기업에 무엇을 과세할 거냐고요. 직원들?
실력? 아니면 책상? 못해. 그래서 과세하지 말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는 과세 안 해. 공급을 안 봐. 그런데 일부 양도는 과세할 수 있어. 하나하나 띄어가지고. 책상 20개 아니면은 책상과 이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일부는 과세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양도는 공급으로 안 봐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B가 이걸 사서 B가 팔 때 과세하면 되잖아. 언젠간 공급할 테니까. 그다음 세금을 물납하는 경우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상속을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건물만 준 거지 돈 1도 없어. 세금 내래. 그럼 어떻게? 건물로 내야지. 몰라. 종부세 같은 거. 그러면 물납하는 경우는 공급으로 어떻게 봐요? 그냥 건물을 세금 때문에 내는 건데 그 건물을 국가에게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부가세 과세하면 웃기잖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징수법, 집행법, 강제경매, 담보권 때문에 이런 법률에 의한 경매나 공매나 수용은 과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채무를 이행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막 세워놓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막 과세하고 그러겠어? 어색하지.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아까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이제 그곳이 직매장일 때인데 하치장은 그냥 쌓아놓는 거지 하치장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건 공급 자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치장은 아무것도 아닌 곳, 직매장은 부가세에서 매우 중요한 곳.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좀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가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재화 끝났니? 용역으로 가자. 우리가 말하는 용역은요, 어떤 행위예요. 서비스 행위. 여러분, 건물 짓는 건설업은요, 용역을 제공하는 걸까요? 건물을 파는 걸까?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거지. 건물을 파는 게 아니지. 그 대표적인 용역이야.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건 재화지. 재화를, 부동산 자체를 파는 거니까. 여러분, 숙박이나 음식업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지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일괄로 팔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숙박이나 음식업을 뭐라고 불러요? 서비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서비스가 다 용역인 거예요. 음식업 서비스입니다. 용역, 숙박도 서비스, 용역. 운수,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이런 데 다 용역이야. 여러분, 금융회사의 매출이 뭐예요? 여러분이 돈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돈 벌어먹는 게 용역이잖아. 그치? 물건이 없잖아. 무채물도 아니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가 아니고는 다 용역. 그리고 근데 그 옆에 다만이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가 농민이거나 어민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땅을 빌려주는데 부동산 임대 땅을 빌려주는데 농사 지으려고 빌려가 그때는 과세하지 말래. 아예 제외.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그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느낌이 뭐냐면 서비스 같은 거야. 용역. 그리고 건설업과 음식업 한번 생각해보고 용역이구나. 자, 그러면 용역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거래 막 이런 거 있는데요.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용역이에요. 아래 보시면요. 가공은요. 원래 용역인데 자재를 부담하고 가공하면 그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고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을 공급하는 걸로 보는 거고 자, 부동산은 둘로 나뉘어. 부동산을 임대하면 용역이야. 빌려주는 거니까. 내 거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매매하면 재화가 되는 거야. 매매하면 재화. 권리를 빌려주면 용역이지만 권리를 팔면 그건 무채물로서의 재화의 공급.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용역이다. 그건 틀린 말. 건설업은 용역이다. 이건 맞는 말. 가공업은 용역이다. 알아봐야 돼. 부동산은 용역입니다. 알아봐야 돼. 권리는 뭔가요? 봐야지. 어떤 형태로 공급하느냐. 임대냐? 양도냐. 빌려주는 거냐? 갖다 파는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념이 그래요. 자, 세 번째. 용역은 공급으로 안 보는 것도 있대. 여러분 용역을 제공했는데 공급으로 보지 말래. 어쩔 수 없는 거래. 여러분 용역은요. 음식업을 생각해봐요. 식당이에요. 음식업을 하는데 누가 왔어? 누가 왔는데 돈이 없대. 불쌍해 보이네. 한 상을 차려가지고 공짜로 먹였어. 한 상이 원래 5만 원이야. 5만 원이면 원래 부가세 5천 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아휴 무상으로 안 된 것 같아. 그냥 줬어. 과세해요 마요. 옆에 세무공무원이 앉아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밥을 만들 때 들어간 매입세액이 혹시 있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을 거예요.
근데 5만 원에 5천 원 부가세를 과세를 할까 말까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지 마.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어? 공급으로 보지 마. 못해. 아무도 못해. 여러분 100명이 먹어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공급하면 과세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밥을 제공해줬대. 과세해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 못해요. 세 번째. 내 용역을 내가 나한테 공급해. 우리 회사 전 직원들이 내가 음식 해가지고 내가 먹어. 피자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어. 자가 공급이야. 과세합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업종이 똑같은 밥인데요. 도시락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막 쌓아놓고 파는 거는 재화 공급이에요. 근데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 또 용역이 돼. 헷갈려. 근데 재화로 가느냐 용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종업원들이 수천 개를 먹어도 과세 안 되는 거래가 얘네. 그래서 여러분 음식업으로 잡히냐 일반적으로 도소매나 이런 상기업으로 제조업으로 잡히느냐는 이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느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상, 근로제공, 자가공급의 형태에서 완전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이 도시락이 재화의 공급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회사라면 도시락 한 개 까먹을 때마다 부가세를 과세하지. 100% 업무가 관계가 없으면 개인적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음식업이라면 오늘 음식이 안 팔려가지고 다 내가 먹고 배 터져도 아무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르니까. 똥 싸면 그만인데 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되게 특이한 거. 그럼 용역은 돈 받고 공급하면 과세하고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면 그래 알았어. 과세하지 마. 였는데 용역에 한 가지만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재화처럼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제가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한 층을 임대하면 1억을 받고 부가세가 1,000만 원이 붙어. 이게 원칙. 1층부터 6층까지 다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어. 근데 7층짜리가 남아돌아. 내 건물주야. 아들이 있어. 아들이 공부를 못해. 어쩔 수 없네. 17층짜리 건물 아들한테 줬어. 아들아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당구장을 하나 만들었대. 그럼 아들한테 1억이라는 임대료를 아들한테 달라고 할까? 안 하겠죠? 그냥 쓰게 하겠죠? 그러면 세금도 안 내겠다는 얘기죠? 이거 하겠대. 어떤 거냐면 용역은 공짜로 주면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주들이 자기네 가족한테 공짜로만 빌려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 공급은 원래 과세 안 하지만 자 예외 하나 붙인다. 어떤 것이 예외냐면 사업자가 건물주 사업자죠. 건물주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가족, 친집, 아들에게 사업용 부동산, 주거용 말고 사업용 상가 건물 임대하는데 용역을 무상으로 임대를 무상으로 하면 시가보다 낮거나 아예 공짜로 주거나 시가가 1억인데 예를 들어 2천만 원만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 1억이면 최대한 가구가도 9천 원 받아야지. 이렇게 했어? 너 그러면 그건 과세할 거야. 새로 생긴 거 아주 오래된 생긴 거. 그때도 시가. 과표는 시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용역의 간주 공급일 때는 딱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첫 번째. 무슨 건물이냐.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막 줘도 돼요. 지네끼리니까. 개인 거니까. 이때는 어떠한 부동산이냐.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한테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했을 때. 그럴 땐 용역이라 할지라도 간주 공급으로 보고 시가의 10%만큼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는 100% 걸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해서 몇 층에 누가 입주하고 있고 보증금이 얼마고 막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 만약에 제가 7층을 빌려줬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제3자야. 완전 제3자. 돈이 없대. 불쌍해 보여. 빌려줘. 공짜로. 이건 과세할까 안 할까? 안 해. 좋은 일이야. 냅둬. 아들한테 해서 그러는 거야. 아들 특수관계인에게. 자 마지막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 보세구역은 모든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돼요. 보세구역에서 문제가 해결돼서 국내로 들어올 때 이때 과세가 돼. 왜 과세하냐? 면세가 아니고는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되든 외국에서 수입하든 그 재화가 과세 품목이라면 과세하는 거죠. 소비지급, 과세원칙. 됐죠? 이렇게 두 개. 근데 재화의 수입으로 안 보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면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 자체로는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은 안 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거나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다시 들어왔대. 수출한 줄 알았더니 다시 들어와. 그럼 수입으로 보겠대. 가짜 수출이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수입으로 봐서 과세 아닌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던 파트는요. 재화의 공급 중에서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의 형태 중에 간주 공급이 4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가 공급에는 3개 있다는 거, 그리고 아예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거래, 담보권 설정 같은 부분들,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게 꼭 재화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용역도 있고 재화를 수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었던 거죠.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